네, 경남 창녕에서 10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의붓 아버지가 그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후 오늘 오전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에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 함께 들어보시죠. 좀 인정하십니까? 피해 어린이한테 미안한 마음 안 드세요? 딸한테 죄책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웃긴 계기가 있습니까? 좀 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따님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말씀해주세요. 신랑은 왜 신청하신 거예요? 딸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아이가 욕정으로 담겼다는데 심한 학대는 인정 안 하시나요? 욕도 당한 거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이를 괴롭힌 이유가 뭡니까? 또 한 번도 남의 딸을 생각해보니까 제 딸을 생각하고 아이도 많이 사갑니다. 친모랑 같이 학대를 하셨나요? 그냥 그좀 미안할 뿐입니다. 걔한테 밥은 왜 안 주셨나요? 밥까지 주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게 제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번 소식부터는 꼼꼼하고 명쾌한 이슈 분석과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 또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보셨죠? 의붓 아버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한 얘기들 많은 또 공분을 또 일으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네. 먼저 같이 들으셨는데 네. 저는 이 부분이 참 귀에 들어오네요. 한 번도 남의 딸이라 생각해 본 적 없고 제 딸이라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합니다. 과연 그런 학대를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고 또 국민들이 공분하는 지점이 바로 이거 같아요. 네. 인면수심의 이게 사실 범죄 행위인데 예. 본인은 지금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바로 나는 이렇게 딸을 사랑했다. 예. 나는 학대하지 않았다는 식의 이러한 말들이 과연 어떻게 전달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가 받은 정신적인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안한다 그러면은 예. 저 말이 우리에게 그냥 상식적인 말로 들릴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요. 본인은 예, 예. 아마 지금 뭐 법의 심판을 앞두고 가장 먼저 지금 인신구속을 지금 눈앞에 둔 어떤 두려움과 본인의 어떤 그런 반성보다는 그런 본인이 회피함이 더 앞선 발언이 아니었나 싶어서 저는 사실 저 발언에서 저는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의원님, 예. A양의 의붓 아버지가 1차 조사 때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가 체포 후에 이제 조사를 받을 때는 뭐 인정하기도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는데 오늘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매우 높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 피해 아이의 몸에 남아있는 학대의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네. 그리고 구조됐을 때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장면들이라든지 이 과정 또 탈출을 했던 것이 사실은 옥상을 통해서 그 높은 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이 학대와 유기가 얼마만큼 강한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누가 봐도 짐작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굉장히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고 형 선고를 할 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사실은 증거인멸의 가능성, 도주의 우려 충분히 있다고 봐서 예, 예. 영장 발부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의붓 아버지가 경찰 조사에서 선처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네. 뭐 경찰이든 법원이든 뭐 선처를 하려면 뭐 그 마땅한 사유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이 행위에 대해서는 네. 우리 사회가 이제 엄벌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고요. 네, 네. 다만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이게 검사를 하면서 법조계에 있으면서 예, 예.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워낙 많이 봐왔는데 네. 지난번에 그 살인사건을 저질렀던 어떤 범죄자 하나는 네, 네. 뭐 내가 죽일 놈 죽였다는 식으로 네.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변명조에 또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내용들을 많이 담아서 경찰에서 진술도 하고 또 심사 받으러 가는 와중에 이제 그런 운동을 했지만 예. 그래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말하는 것은 그나마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좀 뭔가 좀 양심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평론가님, 그런데 이번에 경찰이 이 피해 아동이 그동안 꾸준히 써왔다는 일기장을 네. 확보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수사에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큰 어떤 수사의 참고 자료가 되고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9살 아이가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으면 본인이 당했던 대로 꼼꼼히 기술했는데 물론 이 어린아이의
기록이니까 조금 뭐 신빙성이 떨어진다 볼 수도 있지만 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그 순진무구한 나이에 당했던 고통만큼의 그대로가 적시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또 날짜라든가 그런 어떤 받았던 어떤 그 행동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그 어떤 그 형벌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낱낱이 기록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게 이제 이번 범죄에 굉장히 주요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도 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 아예 정말 그 참담했던 기록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잘 참고해가지고 이것을 형량을 하는데 참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정말 앞으로 우리 사회에 좀 사회의 반성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아이의 기록이지만 우리 사회가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일기장의 기록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이 일기장의 내용을 토대로 그러면은 이제 뭐 부모에 대한 혐의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예,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일기장 안이 얼마만큼 구체적인 정황이 기재되어 있느냐. 네. 사실은 이제 그게 관건인데, 아이들 같은 경우 사실은 보면은 이게 통상적으로 일기라든지 어떤 행위 기재가 안 돼 있으면 뭔가 이런 식의 학대를 당했다 정도의 애매한 기억만 있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요 내용은 안 적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기억을 상기시키고 이 학대의 구체적인 내용을 범죄 행위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하기 위한 단서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학대 행위의 범죄 사실이 좀 늘어날 가능성들, 그 다음에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어떤 항목의 조사 가능성들이 이 일기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네. 오늘 이제 구속기로에선 의붓 아버지뿐만 아니라 친어머니 역시도 지금 경찰의 조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계속 조사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이런 내용도 나왔어요. 사실 그 뭐 베란다에 가둬두고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왔는데 이 친어머니 같은 경우에 이 아이를 묶은 거에 대해서 강아지 놀이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부모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친모가 자기가 난 애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폭행, 저런 어떤 그 가혹행위를 강아지 놀이를 했다. 아이를 쇠사슬에 묶은 것이 그게 강아지 놀이다. 그러니까 저것을 본인이 정말 저렇게 했다 그러면 저거는 정신적인 사실 문제일 수 있겠지만 저것이 이제 법의 어떤 그 법망을 피하라는 의도라면은 더 죄질이 나쁜 건데요. 제가 어떤 우리나라 그 아동학대 주요 자료를 한번 보니까 그 77%가 친부 친모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발생 장소가 79%가 집이고 그다음에 사건 발생 후 조치 후 귀가된 게 또 82%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 엄마도 그러니까 친모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아주 무거운 어떤 범죄 의식이 없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집에서 아이들의 집이 좀 평안하고 아이들이 잘 커야 되는 그런 공간이 저렇게 학대 장소로 앞으로도 계속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무거운 좀 사례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가운데 이 친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뭐 맘카페 게시글 이런 것도 좀 공개가 되고 있어요. 뭐 A 양이 뭔가 잘못을 해서 피해자가 아빠, 엄마, 동생 2명인데 뭐 동생들이 언니를 한 번만 용서해 주자고 해서 뭐 용서를 해줬다, 뭐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 이런 글도 남겼고 또 그 A 양이 좀 도망친 이후에도 뭐 양육수당을 신청한다든지 이 뭐 카페에다가 뭘 팔겠다고 글을 올린다든지 이런 걸로 미뤄봤을 때는 친모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뭔가 불안 증세 이런 것들이 믿기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불안 증세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자기적인 글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질환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제 그게 동시에 이제 가능한 상황인데 이제 어쩌면 저는 이 지금 영장 신청된 아버지 계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피해자 아이 이외에도 지금 아이가 셋이나 더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면 상당히 이게 출산이 정상적인 한국 가정에서 있는 출산보다는 되게 지금 많은 출산이에요 보면. 그리고 이 계부가 굉장히 체격이 건장하고 조금 이렇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엄마분도 아마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을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 없다. 뭐 다양한 가능성은 지금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한국 사회 전체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한 2만 건이 넘는 가정폭력 사건, 아이들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신고가 되는데 그중에 한 77%가 지금 친부라고 하니까 예, 네. 실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걸러내고 촘촘하게 사회 안전망을 이렇게 작동시켜서 문제가 없이 하도록 할 것인가, 이게 우리 사회에 주어진 과제들인 것 같아요, 보면. 네.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실은 이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게 신고를 했을 때 나는 떠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두렵거든요, 보면. 네. 두렵기 때문에 이게 잠시 누가 제3자가 파악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숨기고 별일 없고, 지금 이런 상태로 이제 공식적인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파악이 안 되다가 나중에 문제가 아주 커져서 지금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예. 그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고 슬기롭게 해결할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가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가정 학대 가능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제 김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도 덧붙여졌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